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어떠셨는지요? 네, 주말밤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한일 축구 결승전 승리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9월의 아침입니다. 우리 선수들 오늘 귀국한다고 하죠. 마음껏 축하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감동 제겐 또 하나 있었습니다. 고인이 된 존 맥케인 미국 상원 의원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계 인사들의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감동적인 장례식이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은 골프를 치고 있었죠. 죽은 제갈 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중다를 쫓아내듯이요. 세상을 떠난 맥케인이 트럼프를 미국의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사장으로부터 추방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은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넘어선 상식과 정의, 통합을 아우르는 미국의 가치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맥케인은 용기와 품격의 결합이라고 칭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정치권은 허세와 공격, 모욕, 가짜 주장, 억지로 위장된 분노가 판치는 장소가 되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애둘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고인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기획한 장례식 퍼포먼스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위대한 미국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네, 그는 떠난 이후에도 조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는 국가에 봉사했다. 맥케인의 묘비명입니다. 9월 3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북 특사단 명단이 나왔습니다. 네, 5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그 대북 특사단 명단하고 그런데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중간에 그러니까 이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대신에 남간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할지도 모른다라고 네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비핵화 담당이어서 뭐 특별히 좀 포함시킬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5일 아침에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방북을 하고 당일 돌아옵니다. 예, 1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면담할지 여부도 네네. 아직은 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논의할 의제와 관련해서는 뭐 일단 남북 정상회담 네네. 일정이 이제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역시 지금 최근 그 북미 간의 뜨거운 네.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종전선언 이걸 어떻게 서로 맞바꿔치기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실질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요. 각 당의 이제 올드보이 진영이 다 짜여졌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만 돌아오면 그렇게 되는군요. 예. 네. 예상한 대로 이 손학규 대표가 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1등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좀 불안합니다. 압도적인 1등이 아니에요? 예, 27.02%. 또 2위 차점자,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22.86. 이준석 그 당협위원장이 19.34. 예. 이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할 때 보면 오차범위 안에 대체로 포함될 수도 있는 수치네요. 예. 그런데다가 이른바 이제 친유승민계 표를 합치게 되면 오히려 더 좀 많은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목 최고위원은 이제 권은희 의원 그리고 전국 청년위원장 김수민 의원 그러니까 청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함께 지도부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독일에서 급거 귀국해서 막후 정치를 한 이유가 결국 약간 이런 그 불안한 상황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공교롭게도 하루 전에 또 독일로 떠나셨어요. 예. 이것도 또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나는 이제 최선을 다했다. 뒤에서 뭐 그런 의미 같기도 네네. 합니다. 네. 손 대표는 중도 개혁의 통합 세력으로 정치 개혁 선봉에 설 거다. 이 야권 재편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도 함께 좀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후반기 첫 정기국회도 개막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상피제 논란이 있는 이슈인데요. 현직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이제 문과, 이과의 전교 1등을 나란히 차지했던 일이 아니에요. 네. 자, 수사 착수했다고요? 예. 강남의 S여고 S여고라고 해도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실 만한 분 다 아십니다. 네네. 어찌됐건 나름 명문 고등학교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만 해도 이 각각 전교 59등, 121등을 차지했던 자매가 올해 문, 이과 각 1등 올라서면서 이 교무부장, 아빠인 교무부장이 시험 문제 유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던 거죠. 네네.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이제 진행을 했고 그런데 명백한 증거는 못 찾아냈어요. 근데 이제 의혹만 좀 이제 확인을 좀 한 그런 그 상황인데. 네. 이 자매가 시험 이후에 답이 정정된 문제 11개 가운데 9개에서 정정 전 답을 적어낸 것으로. 예. 그러니까 오답을 똑같이 낸 거죠. 네네. 이런 것도 드러났고 또 이 아빠인 교무부장이 정기고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두 자녀가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무려 6회에 걸쳐서 검토 결제한 것으로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일단 수사를 경찰 쪽에 의뢰를 한 그런 그 상황이고 이게 좀 곧바로 수사에 지금 착수는 했다고 그럽니다. 네네. 학부모 졸업생들은 지금 지난달 30일부터 학교 정문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 중인데 네네. 이런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이게 학교냐? 이게 그냥 그 스케일의 차이일 뿐이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집단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그 슬로건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는 촛불 집회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요. 네. 자, 그 내년에는 근로장려금을 올해보다 3배 이상 지급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저소득 가구 소득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럼? 반짝 증가 효과는 아무래도 있겠죠. 네네. 근데 그 뒤는 사실은 장담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그 내년 조세 지출 계획서를 보게 되면 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조 5,544억 원 올해보다 네네. 늘어나서 무려 4조 9,017억 원 거의 5조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대비 3.6% 늘어나는 그런 수준이고요. 네네. 지급 대상도 이렇게 되면 지난해 한 166만 가구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아마 400만 가구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네. 단독 가구는 연간 소득 2천만 원 미만, 이 헛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만 원 미만, 네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네네. 연령 요건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50만 원, 헛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으로 이것도 역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일종의 연말 정산 비슷하게 이렇게 주는 개념이었는데 6개월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주는 형태로 또 이것도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네, 소득 주도 성장의 한 일환인 것 같은데요. 모쪼록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되는지 한번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론이요. 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2년 동안 8% 안팎 올랐죠. 하지만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대규모 투쟁에도 나서고 있죠.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이란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읽힙니다. 자영업 비서관이 임명된 지 이제 한 달가량 됐습니다.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된 그 전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인천시 부평에서 30년간 이불과 그릇을 판매하던 자영업자이시죠. 소상공인 현실적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태현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인태현입니다. 네, 비서관님 지금까지 어떻게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으셨죠? 예, 엄청난 변화가 있죠. 네. 그렇습니까?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한 달하고 조금 안 됐죠. 조금 안 됐나요? 예. 그동안 어느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셨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온 목적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소상공인연합회나 외식업중앙회든 또는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든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대표분들하고 그분들을 제일 많이 만났고요. 예. 그다음에는 뭐 정부 내에서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 또 이런 어려움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계셔 보니까요. 이건 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 정부 입장에서 그 자영업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든가요? 자영업자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게 되든가요? 또는 정부 입장의 시각을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시나요? 아무래도 뭐 들어온 지 뭐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어떤 고통과 시각을 버릴 수가 없죠, 저는. 예. 근데 그 대신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보이죠. 그때는 제가 자영업자의 공간 속에 있을 때는 저와 관련된 부분과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잘 못 보던 부분까지도 자영업자들의 영역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는 그 정부 어떤 입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떤 정부의 입장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살피게 됐죠. 예. 대통령과도 독대를 하셨습니까?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오면은 그 처음에 인사할 때 이렇게 와서 또 인사하는 정도로 했죠. 예.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현재 지금 자영업자 전체적인 통계 수치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의 수치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영업자는 지금 통계 수치로만 보면은 그 통계청 관련돼서는 한 560만 명 정도가 자영업자 통계로 잡힙니다. 흔히들 600만 자영업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무급 가족 종사자가 있거든요. 그게 또 한 117만 정도 되니까 합하면은 뭐 거의 뭐 700만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혜택을 받는 분들은 뭐 전반적으로는 꽤 층은 넓은데 넓다 하더라도 이 간접적인 지원과 직접적인 지원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 만족할 만하지 못한 이 수준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좀 높이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그 전반적인 그 정책에 대해서는 1차 우리가 소상공인 를 위한 대책이 나가긴 했는데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이제 2단계 방책이 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기간을 딱 잡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특히 그 차등 적용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시고 같이 방안을 만드는 어떤 TF팀도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보다 더 어떤 시기적인 부분들은 그런 게 진행되면서 이제 윤곽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소상공인들의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죠. 예. 만나시니까 주로 어떠한 그 이야기들을 가장 절박하게 얘기하시던가요? 지금 가장 절박한 얘기는 뭐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등 적용 문제를 가장 긴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후로 이 차등 적용뿐만 아니라 그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정책을 세워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는 육성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죠.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뭐 정부 입장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일단은 1차적으로요. 그래서 차등 적용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어떤 결론을 1차 결론을 내렸던 거죠. 예, 그래서 예. 거기에 따른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그런 직접 지원 방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또 구조적인 어떤 법제화라든가 이런 노력을 동시에 이제 병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네네. 뭐 지금도 뭐 그거 자체는 일단 전개되고 있고요. 이제 2단계에서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한테 자체적으로 설득이 안 되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자영업자 비서관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최저임금 이슈 관련해서 1인 자영업자하고는 무관하다. 그렇지 않다. 이 같은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다양한 비용 상승도 부담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견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예, 뭐 1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일단은. 예. 왜냐하면은 뭐 월급을 주는 분이 안 계시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경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1인 자영업자들도 그 포괄적으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봐야죠. 예, 예. 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 소상공인들이 보면은, 최근에 뭐 생존권 보장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언급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랬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네네. 장사가 안 되니까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안 생기고, 뭐 이게 가장 그 근본적인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구조적으로는 그 시장 과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시장 과잉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뭐 대부분이 이제 시장에 있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네네. 이런 것을 이제 원인으로 지목하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의 시장 과잉과 독점화가 너무 심하다. 예. 요것도 이제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또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그 어느 정도의 적정한 이윤율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 대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대리점으로 있는 그런 그 중소 자영업자들은 그 이윤율에 있어가지고 대기업에게 지나치게 많이 좀 뺏기는 거 아니냐. 예. 특히 뭐 대표적인 게 편의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상품대로 70%를 가져간 상태에서 남은 30%로 또 가맹비로 또 가져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윤율 자체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럴 때 이제 최저임금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이제 2년에 걸쳐서 좀 급속도로 오르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좀 가중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시장의 그 운영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근데 이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긴 한데, 네네. 실제로 시장 그 원리에 맡겨 놓은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 유통 산업에도 어느 정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또 이윤율의 어떤 공정한 배분들을 위해서는 공정 경제가 필요하고, 네네. 저는 오히려 국가가 그 균형을 잡는데 개입을 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보면은 그 소상공인들이 5가지 요구사항이라는 거를 내놨습니다. 지난번에요. 예, 예. 자, 이 5가지 요구사항 가운데에서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당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기획을 해야 될 거는 네네. 뭐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미 이제 자영업자 비서관을 신설한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거를 시작했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또 뭐 소상공인 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자영업 비서관이라는 새로운 신설된 부분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뭐 소상공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50%를 보장해야 된다. 그렇죠.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를 해서 네네. 뭐 50%가 됐든 뭐 그거가 조금 낮든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주유수당 관련도 전면 재검토하거나 네네.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등 적용하거나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좀 더 해서 머리를 모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지난 주말에
소상공인을 만났더니 말이죠. 퇴직을 이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인원을 감축한 단체로 퇴직을 시켰는데 나중에 주휴수당 이거를 계산이 안 돼서 다시 그 요구를 해서 그거를 또 챙겨주는 그런 과정에서 빚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사회적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이것이 그렇게 무한하게 길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현안으로 오는 것들은 빨리빨리 하나씩 해결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사회적인 합의라고 그러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어떤 TF팀 같은 거를 만들어서요. 네네. 그 안에서 이제 좀 빠른 시간 안에 대안이라든가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경기하고 맞물려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 가까운 일본만 해도 말이죠. 보면은 자그마한 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한 100년 이상씩 이어지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뭐 그 은퇴자들의 탈출구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의 성공 이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뭐 한두 가지는 아니겠는데요. 네네. 일단 시장에 그 진입을 했을 때 시장 진입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지원책들. 그다음에 또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준비가 짧고 짧게 준비된 상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폐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카드 수수료. 네네. 그다음에 뭐 거의 널뛰기 수준의 그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정을 해서 시장 안에 진입한 분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외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비용 부담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언급하신 예를 들어서 그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지난 국회 때 처리가 민생법안으로 화급한 현안이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첫 자영업 그 담당하는 비서관으로서 이 같은 문제를 좀 앞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될 수 있게 노력을 하실 그런 계획이신지요? 그럼요. 요번에 굉장히 실망이 컸죠.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실망이 컸고요. 저도 실망이 컸습니다. 적어도 요번에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국회에서 멈췄다라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소상공인들이 그 집회하는 장소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뭐 중소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막 그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가서는 오히려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를 안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실망이 컸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정확히 좀 인지를 하시고 이런 그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가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됐을 때 좀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또는 각 당에 있는 정치인들을 좀 설득하는 노력을 저희하고 좀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서관님 여러 가지 방송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기사를 읽고 거기에 따르는 댓글을 단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글을 보면은 긍정적인 그런 것보다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부정적인 그런 글들이 더 많아요. 그렇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오를 말씀하시는 걸로 좀 마무리하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이게 뚜렷하게 지금 당장 그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뭐 안타깝고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불과 한 달 전에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굉장히 좀 불만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 그러니까 차등 적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노동자들이라는 또 반대쪽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면은 이게 정책으로서 자리를 못 잡는 그런 한계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TF팀을 만들어서 이 쉽지 않은 그 설득의 논리 또는 필요의 논리들을 같이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힘을 가지고 노동자들하고도 타협과 양보를 얻어내고 또 정부도 자영업자들의 어떤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태현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을 하셨었어요. 뉴욕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모시고요.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 전망해보도록 하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출발 새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네, 종전선언 비핵화 갈 길이 왠지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우려를 갖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처럼 남북 북미 간 합의에서 결과물로 뭐 좋은 게 나올 것 같은 상황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죠. 예, 이게 단순하게 지도자들의 결단 문제이거나 판단 문제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보수 진영의 큰별 존 맥케인 상원의원 장례식에도 뭐 이런 배경의 일단을 좀 읽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례식에 초대받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감이 있는 그런 또 트윗이 보도되기도 했었고요. 자, 이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 이슈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를 스튜디오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그냥 간단하게 좀 뒤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만,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그 장례식을 보면서 그 미국 사회가 일정 부분 그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걸 견줘봤을 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현재 뭐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번에 그 장례식을 바라보시는 모습은? 네, 이럴 때마다 좀 미국 네네. 특히 정치권이 그 기반이 철학적인 면. 네네.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이 스피리추얼이라 그러죠. 예, 네, 예. 자기네들 건국 이념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래도 두텁게 깔려 있구나. 네, 사실 세계에 얼마나 큰 이슈들이 있는데 존 맥케인 사망한 다음에 미국 전적인 이제 분위기는 이제 메인 분위기가 이런 그 국가적 영웅에 대한 추모, 그 이런 영웅이 가졌던 입장과 자세. 그리고서 미국을 위하는 아주 진정성 있는 마음 같은 것들을 다 나누는 데는 여야가 없고 높낮이가 없고 뭐 이런 거 볼 때는 저렇게 광활하고 다양한 나라가 저런 정치적 구심점에 있어서 통합이 순식간에 되고 이런 거를 좀 볼 때는 그 굉장히 부럽고 또 저는 미국 시민인 게 좀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도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글쎄요,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이민족들로 이제 구성된 그런 나라이잖아요. 예, 보면은 그런 그 다양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통합의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또 들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의 일원으로서 그 성장을 한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애정과 책임. 그래서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나타나면은 애국이라는 면으로 나타날 때 존 맥케인 의원의 일생을 보면은 뭐 아주 분명하죠. 규감이 되죠. 그 월남전 때에 그분이 그 겪었던 것들, 그리고 다시 그 고국으로 살아서 돌아와 가지고서 그 멈추지 않고서 건강한 시민 사회를 위한 의원으로서의 내 역할, 그리고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나 정파적이고 분쟁일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런 입장과 위치.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회를 방문하셨을 때 누구보다도 상원 리더가 미치 맥코넬이나 또 상원 외교위원장 같은 바코커 같은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무게가 있죠.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진정성을 제일 먼저 알고 손 잡고서 이게 미국의 불편한 대통령이 절대 아니고 미국이랑 같이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다라는 거를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 내고 했던 분. 이게 이제 앞을 보는 정치인의 이런 그 태도 같은 게 나오는 거. 굉장히 그 존 맥케인을 잃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지금 미국 정치권을 볼 때는 아쉽고 안타깝고 굉장히 깊게 추모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공화당 민주당이 그럼 따로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는요. 근데 이제 장례식을 보면은 딱 한 사람 왕따죠. 좀 전에도 오죽했으면은 존 맥케인 의원이 의식이 있을 때
너무 비상식적으로 충동적으로 대통령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없으니까 나 죽은 다음에 내 장례식에 오지 못하게 하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그러니까 뭐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한 이런 그 지도자의 덕목이 뭔가라는 걸 앞에 내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저 국내 이슈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특사 이제 방법을 합니다. 저희가 그 청와대가 이제 다양한 채널로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 뭐 국내외적으로 일종의 그 공표하는 또 하나의 또 그 방문일 텐데요.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대한 논의도 포함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을 염두에 둔 남북의 협의와 소통 이런 것이 있다는 전제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워싱턴 안에서 이 북미 관계에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흐름에 가다가 딱 어딘가 좀 걸렸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에 너무 그렇게 초조해하고 연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큰 틀에서도 봐야 되는데 북과 미국이 정상회담했다라는 이 파격적인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겨난 이런 그 속도 때문에 그렇지 지금 진행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되고 있다고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전제도 저는 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담당 책임자들이 그런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판문점의 남북연락사무소라는 이 민감한 문제도 발언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은 일반 미디어에서 나올 때에는 미국이 생각할 때는 남북이 그다음에 북중이 미국과의 관계없이 더 빨리 결속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를 자꾸 전제로 해서 미디어에 막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한국의 안보 책임자들이 그런 분위기로 감에도 불구하고서 저는 특사가 평양으로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큰 흐름 속에서는 큰 틀거리 안에서는 이만큼 해도 한미 관계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아젠다를 놓고서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의회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의회 분위기가 말이죠. 그 여행 금지라든가 금융 거래 대북 제재 관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하거든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할까요? 그렇죠. 제가 한 열흘 국내에 있으면서 좀 이 뉴스에 초점해서 느끼는 거는 이를테면 이런 이제 매체에서요. 라디오를 포함한 이런 매체에서 지금은 누구든지 큰 틀에서의 우려는 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가 챙겨보고서 뭔가 대안을 세울 거는 당장 종전선언이 되고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꽉 맥힐 게 의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관해서는 별 대안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북 관련해서 평화의 길로 가는 거는 이전에 지도자가 못했던 걸 내가 한다. 이거를 드러내 보이고 부각시켜서 자기의 리더십을 미 국내에다가 괜찮게 내보이는 데에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더구나 2달 선거를 앞두고서는. 그러면 의회하고서는 부딪히는 거에 관해서는 트럼프의 캠페인 전략팀은 엔조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평화의 지대를 가야 되는 한국과 한국인들은 특히 한국 내에 이런 여론은 자 앞으로 의회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많이 하고 국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의회가 대북 경제 제재를 푸는 거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북과의 이런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도록 분위기를 바꿔내야 되는 게 목표인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선거로 새로 116개기 진용해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중간선거 언급하셨는데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이슈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까요? 사실 서울에 한국의 눈으로 볼 때에는 미국의 가장 큰 이슈가 북과의 관련처럼 생각해서 전망을 합니다. 이거 맞지 않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특히 선거판에 끼어서는 마이너 이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북과에 이렇게 정상회담도 하고 관계를 맺고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네네. 미국 선거판의 메인 이슈인 사회복지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요, 금융 문제라든지 이런 그 특히 경제 관련한 이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가 지금은 네네. 이거에 따라서 이 양당이 이거를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은 마이크 폼페오 평양 방문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딱 막은 네. 거는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으로서 내 선거에 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경하게 닫아놓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서는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트럼프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다. 네네. 뭔가 어프로치하는 게 뭔가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스마트하다고 봅니다. 뭐 한 번 더 평화 더 나아가서 그거 업적으로 노벨상 받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트위터에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메인 이슈인데 네네. 중국이 이 미국이랑 무역 전쟁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의 약점을 콱 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놀란 거죠. 농산품 수입한 걸 관세로 확 올려버려.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 기반이 아우성이죠. 무너지는 거죠. 민감하게 작동하니까 그러면서 9월 9일 어디를 가? 예. 그리고 북한이랑 중국이랑 뭘 해? 나 없으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한 번 턱 건드리는 게 폼페오 보고서 갑자기 가지 마라.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말이죠. 이 중간선거 앞두고 또 다가올 또 유엔 총회도 또 있고 그런데요. 어떠한 전략으로 임해야지 될까요? 한국 대통령께서 특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신 게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싱가포르 회담이 막혔을 때의 특사 그때는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풀어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북한에 간 한국의 특사들이 지금 미북 관계에 요 막혀 있는 걸 뚫으려면은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는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전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뭐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과의 관계 속에서 네네. 좀 미 국내 정치적 입지를 상승시키고 강화시키는 아이템이 어떤 것들이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좀 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키가 북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미국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가 미 국내 정치권 안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네네.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사님 보면은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중간에 가다가 돌발적인 변수로 인해서 이것이 좀 덜커덕거리는 상황이 올까요? 아니면 그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가져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워싱턴의 눈으로 볼 때는 네네. 미국이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 거는 그대로 트럼프 정부는 추진을 한다. 네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가고 또 그것이 한국의 정치적 속도에 맞춰지느냐 아느냐가 문제지. 미국과 북한을 남과 북이 교류를 폭을 넓혀서 오히려 미국에서 볼 때에는 한반도라는 이 에너지가 중국 쪽이 아니라 이 미국 쪽으로다가 끌어내는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미국의 대유라시아라든지 대중국 정책이라든지 동북아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을 하고 여기에 오히려 한 국내 정치 팔리틱도 여기에 맞춰져 가지고 짜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한국에 좀 일정 기간 체류했다 또 가시는데 미국 가시면은 저희들 이제 한반도 이슈 관련해서 미 의회 쪽으로 좀 여러 가지 역할 좀 부탁드리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전화 연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8시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